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샷의 종류들과 또 동영상의 구조를 이루는 샷과 씬, 시퀀스에 대해서 배웠죠. 아울러 영상 제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영상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샷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촬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카메라의 촬영 방법과 그리고 카메라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카메라를 촬영을 통한 화면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비디오 카메라를 집에 갖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성능이 좋아진 디지털 카메라나 또 모바일 폰 등을 통해서 간단한 동영상들은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쉽게 누구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배우실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카메라 촬영을 해야 될지, 또 이렇게 카메라 촬영과 움직임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샷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또 주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라이포드와 핸드헬드를 이용한 촬영 기법의 차이점과 실제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서 뷰파인더를 통해 현실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로 선택된 소재를 화면 내에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보여줘야 할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불필요한 것은 배제시켜버리는 촬영 용어이다. 미장센은 영화와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무대극 예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연출의 디자인 설계 측면을 표현한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무대 위에 인물이나 사물, 조명, 의상 등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의미하는 미학적인 표현 개념이다. 황금 분할이라 함은 전체 속에서 두 개의 크기가 다른 부분 사이의 독특한 상호 관계이며 이 비율 관계의 절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황금 분할의 기초하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일일이 계산할 것 없이 화면의 분포를 대략 3분의 1로 잡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그 영상 제작을 앞두고 있는 아마추어라면 흔히 구도를 어떻게 잡고 촬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다 촬영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주로 소형 경량의 비디오 캠 코더들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B형 HDB 캠코더 카메라 리코더, 비디오 카메라 리코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많은 경우에 손으로 직접 들고 촬영하는 소위 핸드헬드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핸드헬드 방식,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것은 그 화면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죠. 또 촬영의 가장 기본은 트라이포드를 사용해서 안정된 화면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때 이야기 전개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방식과 핸드헬드 촬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씬의 느낌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트라이포드를 사용한 촬영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그 부드러운 화면은 그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화면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다 이제 지켜보는 객관적인 입장을 느낍니다. 반면에요, 지금 이제 옆에 그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핸드헬드, 소위 핸드헬드 식으로 촬영을 한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야외에서 이제 핸드헬드 카메라를 갖고 촬영하는 장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카메라와 이 대상과 아주 밀접한 거리까지 근접해서 촬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또 많이 뭐 VJ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아주 밀착 취재를 해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바로 시청자의 눈이 되어서 상황을 함께하는 듯한 느낌,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보다 그 주관적인 느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작품 전체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촬영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화면을 내가 안정되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려면은 트라이포드를 놓고 촬영을 하셔야 되죠. 아니면 조금 흔들리거나 움직임이 있어도 보다 이렇게 소위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영상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촬영할 장면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무슨 뭐 응원하는 장면, 열광적인 장면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또 이것을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시점에서 함께 주인공과 같이 그 장면을 소위 팔로우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만큼 동적인지를 판단하셔서 이에 적합한 촬영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뭐 단지 카메라가 무겁기 때문에 트라이포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트라이포드 자체를 갖고 다니는 게 번거로워서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비디오 캠코더를 이용해서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법과 또 안정적으로 이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방법,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를 정해서 촬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씬을 어떠한 스타일로 촬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의 카메라들은 소형 경량 카메라들이 많아서 주로 손으로 들고 찍는 핸드헬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촬영의 가장 기본은 그래도 트라이포드를 사용한 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이포드를 사용한 샷은 화면이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때문에 그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핸드헬드 촬영은 대상과 밀접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시청자의 눈이 되어서, 즉 주관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화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때문에 촬영할 때는 먼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씬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느낌으로 촬영되는 것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인지, 아니면 열광적이고 대상과 함께 따라주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지를 판단해서 적합한 촬영 스타일을 선택해 주어야만 됩니다. 트라이포드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트라이포드가, 그리고 이 헤드부가 카메라의 무게를 어느 정도 견뎌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부드러운 움직임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부담이 없을지에 대한 고려입니다. 무게와 카메라 트라이포드의 밸런스를 먼저 고려해서 카메라 무게에 적합한 트라이포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트라이포드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포드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트라이포드의 높이를 조절하는 이 트라이포드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촬영을 할 때에는 먼저 트라이포드의 세 다리가 적당한 높이가 되었는지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헤드부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밸런스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와 같은 소형 카메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소형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앞에 무거운 어태치먼트 렌즈 같은 것들을 갖다 달게 되면 카메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뒤가 무거워지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자칫 카메라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가 올바로 수평이 잡혔는지를 먼저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트라이포드를 사용할 때 가장 일반적인 높이는 대상과 아이 레벨을 만들어주는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이포드를 세팅하고 약간 허리를 구부려서 대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높이가 대상과 아이 레벨을 만들어주기 적합한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과 틸트와 같은 움직임을 구사할 때는 몸의 자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이 깊은 펜 같은 것을 할 때 처음에 편안한 자세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장면에서 지금처럼 아주 어색한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안정된 자세로 잡고 이 상태에서 몸을 꼬아서 첫 부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프링에 나사가 풀리듯이 몸 상태가 풀려서 아주 안정된 자세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핸드헬드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가 트라이포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피사체와 함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자칫 부주의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아주 큰 단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HD 방식의 텔레비전에서는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당히 커져서 자그마한 흔들림도 아주 크게 두드러져서 보이게 됩니다. 자칫 이러한 흔들림이 너무 클 때는 시청자들은 불쾌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안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카메라를 갖다가 쥔 카메라맨의 몸이 트라이포드의 역할을 대신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다리를 편안하게 어깨 정도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은 몸에 붙여가지고서 트라이포드 역할을 대신해주고 팔목으로 카메라를 갖다가 안정되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호흡인데요. 대부분의 샷들은 길어야 10초 안쪽에서 촬영을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10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는 호흡을 가다듬고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핸드헬드로 이동을 할 때는 걸음걸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꼿꼿이 선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리에 의한 흔들림들이 그대로 카메라에 전달되어서 카메라가 상당히 보기 어색하게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스키를 탈 때와 비슷하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면 다리의 충격으로 인한 카메라 흔들림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는 안정된 화면과 그리고 카메라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는 양쪽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특히 다큐멘터리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 눈을 감고 파인더 안만 응시하게 되면 파인더 안에서 벌어지는 일밖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양쪽 눈을 떠서 주변 상황까지 같이 의식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촬영을 할 경우 인물이 앞쪽으로 걸어오게 되면 카메라맨은 뒤로 물러나면서 촬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뒤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 촬영할 경우에는 뒷부분을 먼저 한번 봐둔 상태에서 촬영을 갖다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D나 여타의 여유 인력이 있는 그 스태프들이 있으면 그 스태프들이 뒷부분을 안정하게
유도해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렌즈를 광각적으로 해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각적으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화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그마한 흔들림 같은 것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반면 망원적으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소한 흔들림도 크게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 아니면 절박한 상황, 예를 들어 전투씬이나 싸움하는 장면,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흔들림이 그런 격정적인 상태를 갖다가 대신 표현해주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망원적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의 수평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트라이포드에서 수평계를 잡아서 하는 그런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카메라맨이 수평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자칫 촬영하는 대상에게만 몰두하게 되면 수평 감각을 까먹고 아주 어지럽고 보기 흉한 화면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간단히 카메라의 내변, 프레임의 내변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수직적인 물체와 수평적인 물체를 같이 판단해 가면서 촬영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수평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면은 너무 피사체한테 달라붙어서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디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너무 피사체에게 달려붙어서 촬영을 갖다 하면은 피사체, 카메라 렌즈 자체의 그 왜곡으로 인해서 피사체가 아주 보기 흉하게 넓적하게 보인다든지, 그것보다도 또 우선 그 촬영하는 대상과의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여유를 갖다가 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핸드헬드로 촬영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서 촬영하면은 렌즈도 정확한 렌즈를 구사해 줄 수 있고 대상과의 거리감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카메라 촬영법, 특히 핸드헬드 카메라 촬영 시 여러분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실지 한성수 교수님으로부터 잘 들으셨죠? 한성수 교수님께서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 출신이시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그 카메라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카메라 촬영을 할 때요. 그런데 인물과의 거리, 아까도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이 인물과 가까이 찍을 경우는 인물이 왜곡되게 소위 말해 보기 좋지 않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멀었을 경우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거리가 인물과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가 적당해야지만 또 빅 클로즈업에서부터 빅 클로즈업 샷에서부터 미디움 샷까지 화면 사이즈의 조절이 줌에 의해서 또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또 인물의 그 활동폭과 감정에 있어서 비교적 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잡는 법에서부터 또 촬영할 때의 주의점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화면 구성과 구도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이 찍은 촬영한 영상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방송 프로그램들은 아주 재미있게 영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촬영한 동영상물은 영상 자체가 그렇게 흥미롭거나 매력이 없을까요? 사용하는 촬영 장비나 조명 등 이런 그 제작 외적인 측면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영상 언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경우는요, 각각의 샷을 만들어낼 때 소위 말해 그 사각 프레임 내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또 무엇을 명료화시킬 것인가를 화면을 구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사람들의 시선을 뺏기 않도록 불필요한 요소들을 화면 안에 담지 않도록 제거함으로써 특정한 피사체에 강조하거나 명료화시키면서 화면을
구성하지요. 이렇게 이제 영상 전문가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주요 피사체로 자연스럽게 시청자의 시선을 유도하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프레이밍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글이나 말로 우리가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도 단어를 잘 선택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명료하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이해시킬 수가 있다면 영상물에서도 동일한 피사체를 보여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 전달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촬영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속성 중에 하나로 대부분 영상물은 무수히 많은 샷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강조했죠. 이렇게 각각의 샷들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지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샷들이 뭐 길어야 몇십 초, 뭐 짧게는 뭐 불과 몇 분의 1초, 광고 같은 경우 그렇죠.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뭐 0.0 몇 초까지 아주 짧은 순간까지도 포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물에서 다루는 각각의 샷을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샷의 이 핵심적인 기능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짧은 시간에도 화면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과 정보를 손쉽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화면 내에서 너무나 많은 장면, 즉 정보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시청자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그 화면 내에 담긴 것을 화면 안에 주된 포인트를 놓치게 되죠. 이러다 보면은 미처 각각의 샷의 주요 포인트를 이제 시청자들이 잘 읽지를 못하되면 샷 자체의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보는 시청자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짜증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마추어 영상 제작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숏의 시간성입니다. 어떤 숏은 또 너무 길게, 또 어떤 숏은 너무 짧게 해서 시청자의 호흡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면 안에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화면 내에 또 보여질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배제시키는 그런 요소가 중요합니다. 또 샷의 시간성도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프레이밍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프레이밍이란 것은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명료하게 보여줄 것, 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쪽으로 시선이 가지고요. 또 색상이나 채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곳으로, 또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쪽으로 시선이 가고,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큰 것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실 때 보면 자연스럽게 주된 피사체에 먼저 눈길이 가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미술, 조명, 촬영 모든 분야에서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잘 구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화면을 구성하는 걸 우리 주요 용어에서 미장센이라고 했죠.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반면에 다큐멘터리 촬영에서는 프레임을 굳이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에서는 미장센을 할 정도로 미술 조명 이런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프레이밍 포지션을 이제 조금씩만 바꿔서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이 사각 프레임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잘라내 버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화면 구성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화면 내에서, 프레임 내에서 이런 요소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부딪히는데요. 그럴 때면 여러분이 뷰파인더로 카메라의 화면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에서 어떤 앞뒤의 전경이나 또 소품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것을 잘 감춘다거나 아니면 피사계 심도를 이용해서 아웃포커스 시키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화면을 잘 프레이밍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요. 자, 4:3의 화면 비율, NTS 방식의 4:3 비율과 HD TV 방식의 16:9 화면인데요. 자, 여러분이 바로 보실 수 있듯이 16:9 비율의 화면은 인물과 인물 뒤에 배의 수가 훨씬 많죠. 양옆이 더 넓어짐으로써 가로폭이 넓어져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화면은 그래도 아름답게 16대 9에 맞게 프레임이 잡혀진 거죠. 근데 이제 특히 HDTV 화면은 여러분이 잘 이용하면 영상적으로 그 표현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아름답게 장면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는 시선이 오히려 양쪽으로 분산되는 그러한 효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HD 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촬영 전에 항상 프레임 밖에, 프레임 안에 어떤 요소들이 담아 있는가를 잘 선별해낼 수 있는 프레이밍 기법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우리가 화면에 있어서 보다 좀 중요한 요소인 화면의 화면 구조에서 중요한 우리가 헤드룸, 노즈룸, 리드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자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물을 볼 때 가장 훌륭한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프레임을 의식시키지 않고 작품의 내용에 빠져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면 내 피사체들의 구도와 균형을 잘 잡고 불필요한 곳들에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피사체들의 균형 잡힌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헤드룸, 노즈룸, 리드룸이다. 헤드룸은 화면의 위쪽 프레임과 피사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비워두는 것으로 인물을 촬영할 경우 인물의 머리 부분과 프레임의 윗부분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게 되면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헤드룸의 여유 공간은 인물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데, 버스트 샷이라고 하면 약간의 여유 공간만 있으면 되지만, 웨이스트 샷이 되면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풀샷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인물의 클로즈업과 같이 타이트한 샷일 경우 구태여 헤드룸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노즈룸은 인물이 어딘가를 쳐다볼 때 그 시선이 향하는 쪽으로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화면상에서 무엇을 쳐다볼 때 인물의 시선은 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인물의 시선, 즉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답답한 느낌이 든다. 리드룸은 피사체가 움직일 때 피사체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만일 피사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동 방향으로 여유 공간이 없게 되면 피사체가 프레임을 빠져나가는 듯이 느껴지거나 프레임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황금 비율이란 아주 오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회화나 건축, 도형, 사진 등에서 사용되어 온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황금 비율을 영상 제작에서는 화면의 3분할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3분할 방식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안정된 화면을 만들어주기 위해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3등분하여 가상의 선을 그은 뒤 그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된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것으로, 화면 내에 교차하는 4점은 화면 중심에서 적절하게 벗어나 피사체의 주목성과 운동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이다. 얼굴을 화면 가득 잡은 버스트 샷이나 클로즈업 샷과 같은 경우에는 눈의 위치를 교차하는 지점에 맞추는 것이 좋다. 네, 여러분 헤드룸과 노즈룸, 리드룸의 차이점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황금 분할, 황금 비율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이 화면 구도를 잡으실 때, 촬영하실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피사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온 사진 자료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나눔의 집 관련 다큐멘터리의 장면입니다.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의 그림의 경우는 프레임의 오른쪽 전격에 나눔의 집이라는 현판이 걸려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그림처럼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마당에 계신 할머니들을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불필요한 자막이나 내레이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배경이 인물의 성격을 잘 묘사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 미술 관계된 여러 팀들이 이제 작업을 해서 인물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배경이란 것은 상황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나 시간적 정보를 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특히 다큐멘터리 경우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촬영을 해야지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경우는 인위적으로 배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배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촬영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카메라 높이와 각도, 또 공간감과 깊이감에 대해서 피사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렌즈를 이용한 상대적 크기나 초점 조절, 또 이 선을 이용한 요소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메라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높이 또는 각도에 따라 시청자는 정서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느낀다. 동일한 피사체라고 할지라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인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아이 레벨, 로우 레벨, 하이 레벨로 구분된다. 아이 레벨은 우리가 평상시 대상을 바라보는 눈높이, 즉 일상생활에서의 시선에 가장 가까운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경험했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 촬영 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로우 앵글은 피사체보다 낮은 위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즉,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른들을 쳐다보는 시선 또는 매우 높은 건물과 같은 것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로우 앵글로 촬영된 피사체는 그것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보다 좀 더 강하고 당당하며 우월한 권위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된다. 하이 앵글은 아이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한다. 어른들이 키가 작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시선 또는 높은 건물 등과 같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대상을 촬영하게 되면 피사체와 상하 관계의 느낌 같은 것이 만들어져 대상이 원래의 속성보다 좀 더 나약하고 위축되게 표현된다. 시인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틀리겠지만 깊이감을 조절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렌즈의 사용입니다. 광각 렌즈와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감을 상당히 과장시켜줍니다. 반면에 망원 렌즈는 피사체와의 배경을 압축시켜줍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서 거리감을 조절하는 것이죠. 전경과 중경, 원경이라는 요소는 3차원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 이런 전경적인 요소나 원경적인 요소를 잘만 활용하면 3차원의 공간적인 깊이감을 훨씬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선적인 요소를 갖다 이용하는 것은 움직임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가 단순히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주 쉽사리 프레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 대각선 방향으로 피사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화면 안에서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어서 공간감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카메라와 피사체를 수평면상에 배치시키는 것보다 앞뒤의 전후 관계로 배치시키면 좀 더 공간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구성과 구도를 잘 잡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도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캠코더를 갖고 직접 사물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화면을 구성해 보시고 또 구도를 아름답게 잡아서 실제로 촬영해 본다면 훨씬 더 이 효과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요, 사진 영상처럼 화면 구성과 구도가 가장 기본적인 제작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진 영상과 달리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또 다이내믹하게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특히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아주 다양한데요. 또 현재 영상 기술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 이상의 이 인간이나 피사체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는 고정된 채로 화면 내에서 카메라가 잡는 피사체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고정샷 만들게 하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화면에 담는 이동샷 만들기가 있습니다. 즉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피사체가 움직이는가, 아니면 피사체와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는 어떤 이동샷을 만드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상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은 채 프레임 내에서 연기자나 여타 피사체가 움직이는 고정샷, 다시 말해 픽스드 샷인데요. 고정샷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객이 모든 그 주의를 이 프레임 내의 사각 프레임 안에 피사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져죠. 주목성을 높일 수가 있고 화면 구성에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상물 전체를 고정샷으로만 이제 촬영하게 되면 자칫 좀 지루할 수가 있죠. 또 영상의 시각적인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또 극적인 강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이동샷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카메라 움직임 가운데 특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이동샷의 그 종류와 이동샷을 만드는 데서 기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우리들이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수평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넓은 대상을, 프레임 안에 한 번에 안 잡히는 넓은 대상을 천천히 훑어보듯이 해서 전체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누가 웃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 뭐 아이들이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대상이 움직이고 있으면 프레임에서 바로 빠져나가겠죠. 그런 그 움직임을 화면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관심의 대상을 바꿔주기 위해서도 사용하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펜을 해가지고서 전혀 의외의 것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의외성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고개를 아래 위로 돌려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수직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틸트라고 합니다. 이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을 틸 업,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을 틸 다운이라고 합니다. 틸트샷과 혼동하기 쉬운 움직임으로서 붐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틸트와 붐과 똑같이 상하로 이동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틸트샷은 카메라가 고정된 채 카메라 헤드부만 아래 위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인데 반해서 붐샷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자체가 직접 아래 위로 움직여서 이동샷을 만들어냅니다. 틸트샷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지막 앵글이 위를 올려다본다든가 아니면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는데요. 붐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시점으로서 시점이 고정된 채 카메라 자체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런 이동샷을 말합니다. 대상에게 다가서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 달리인, 그리고 반대로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달리아웃이라고 합니다. 달리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화면에서 특정한 화면으로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을 강조시켜주거나 아주 명료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반대로 달리아웃 같은 경우에는 달리인과 반대되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줌샷과 달리샷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넓은 화면에서 좁은 화면으로 화면 사이즈가 변화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그 달리샷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초점 길이가 변화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대상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원근감, 피사계심도, 화각 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줌샷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고정된 상태에서 렌즈의 초점거리, 즉 화각을 변화시켜서 화면 사이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초점 길이와 마지막에 클로즈업이나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초점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각뿐만이 아니라 초점 길이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뭐 피사계심도, 원근감 이런 것이 전부 다 변화하게 됩니다. 트래킹샷은 피사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운동감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트래킹샷을 할 때 인물과 레일 사이의 어떤 전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물체가 있으면 피사체는 화면 내에서 동일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반해서 전경과 배경은 흘러가게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운동감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성수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카메라의 이동 샷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그 영상 자료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동 샷에서 주의할 점들 여러분 몇 가지만 짚어보고 오늘의 그 강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동 샷을 구사할 때는 여러분이 그 움직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왜 카메라를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목적이 있지 않고 그냥 뭐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니까 마구 카메라를 움직일 경우는 화면이 불안정해지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들의 주의를 고정샷만큼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카메라의 그 이동샷을 구사할 때는 좀 더 그 화면상에 드러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카메라를 이동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따라서 몇 가지 좀 강조한다면 샷을 시작할 때와 마지막 샷을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정지된 샷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노출과 포커스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샷의 경우 특히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특히 노출, 특히 포커스 경우 잘 흔들릴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조명이 고르지 않아서 촬영자가 현장 밝기에 따라서 조리개로 조정해서 적당한 밝기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점은 좀 이렇게 그림자처럼 실루엣으로 또 다른 지점은 노출 과다로 아주 지나치게 밝게 나오기 때문에 피사체의 전체적인 노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동샷을 구사할 때 카메라 대상과 이렇게 다가가나 멀리 다가가는 그 달리샷을 구사할 때도요. 그 거리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지점을 특히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트라이포드와 핸드헬드 촬영의 차이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제 핸드헬드는 카메라가 시청자의 눈이 된 듯한 느낌,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되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촬영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샷의 시간성,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화면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과 이 정보를 어떻게 이제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숏의 시간성입니다. 세 번째, 프레이밍이란 사각의 프레임 안에 보여줘야 할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촬영할 때,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촬영 전에는 항상 프레임의 내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프레이밍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면 구도에서 헤드룸, 노즈룸, 리드룸의 차이점들, 이것은 이제 화면을 안정적이고 여유 공간을 줌으로써 화면을 좀 더 영상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 구도와 촬영 방법, 그리고 촬영할 때 어떻게 이동샷들을 구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을 그냥 뭐 강의로서 이론적으로만 습득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카메라를 갖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제 제작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각각의 카메라 촬영법이나 또 촬영할 때 주의점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익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피사
자체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점점 왜 이러한 그 촬영 제작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보다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